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의 문턱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 찜통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으니까 찜통 무더위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입추라고 하니까 왠지 이 공기 중에 약간 가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유라야 30억 챙겨,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된 용문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 내에 한국 국민들과 잘 지내고 싶다. 한국을 찾고 싶다. 아베 그만하라. 라는 양심 있는 일본 지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베 정권을 향해서 반대를 해야지. 그 일본인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저희 돌직구쇼에선 일찍이 이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슬슬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국민과 아베 정권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반의를 쏟아내던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과잉 대응, 깃발을 인수해서 명동에 내거는 등의 행위들, WTO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하자, 일본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 특위위원장의 이런 발언들도 다 여권 내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지자체의 반일 움직임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요,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를 해야 한다라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여권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자 곧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 재팬에서 현수막 내용이 노 아베로 바뀌었죠. 민노총 산하의 일부 단체들의 피켓 구호가 노 아베로 선명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인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친여 진영의 목소리가 반영된 듯 시위 피켓의 문구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유니클로 단속반을 자처하면서 누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는지 감시해서 내가 찍어서 올리겠다라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유니클로 단속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에 오염된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추진하려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짚고 오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의 수석 전문가가 경고했어요. 방류를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 등 연안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태평양 방류. 잠시 후에 이 부분 명확하게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별개로 아베 정부가 실제로 100만 톤을 방류하려 한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한마디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다 술렁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철수 전 대표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 원내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통화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안 해서 향후 만날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소식도 한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반민주주의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이 민주 시민 운동들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조끼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러시아의 헌법을 읽고 있는 이 헌법 소녀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올가 미시크 양, 시위 권리 등 4개의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공정선거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이 올가 미시크가 체포되는 영상이 지금 발빠르게 SNS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봄은 오는가? 러시아의 민주주의 운동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러시아 배구 코치, 이분 이거 왜 그럽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과 러시아 여자 배구 대표팀이 정말로 아슬아슬한 경기를 했죠. 우리가 다 이기다가 막판에 승을 내줬긴 했는데 간신히 이겨놓고 지금 러시아 여자 배구 감독이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에 카메라를 향해서 동양인을 폄훼하는 제스처를 하며 환하게 웃어 보인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눈도 크지 않으면서 굳이 옆으로 찢으면서 인종차별적 모욕을 하는 이 러시아 코치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요, 국제연맹과 러배구협회에 서신을 발송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명콤비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협박.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갖고 혹시 협박하는 건 아니냐. 두 번째 키워드는 모정. 최순실이 옥중에서 정유라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유라야 30억 원 챙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긋난 모정 잠시 후 살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막말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본인을 비판하는 서울대 제자들을 향해서 막말에 가까운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제지간도 없는가 봅니다. 3가지 키워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이번엔 아베가 방사능으로 협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수석 연구원이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폭로하면서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린피스 수석이에요. 숀 버니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1.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 이게 제목이에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이 방사능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오염수 100만 톤을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서 희석을 해야 한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연구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이 같은 글을 기고하면서 아베 내각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 그러니까 우리 이웃바다에 쏟아 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드디어 국제 범죄 국가를 선언하는 겁니까, 일본이? 이게 범죄예요? 그렇죠. 국제 범죄죠. 사람 먹고 사는 물, 특히 바다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호수나 뭐 이런 가둬둔 물에서 그런 거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처리하려고 그러나 보다 할 텐데
어쨌든 전 세계 바다를 통해서 자기 앞바다라도 어쨌든 이거는 바닷물이 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니 우리나라 국제범죄 국가예요 라고 일본이 자기들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2011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핵 물질이 녹아내리니까 일단 그거 끌려고 물을 막 갖다 부은 거예요. 예. 녹아내리는 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예. 그 방사성 그 물질이 녹아내리니까 그거를 끄기 위해서 일단은 물을 갖다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을 보관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하면서 이 물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면 2011년 이후 일본이 해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바로 이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소위 몸으로 얘기하면 해독하는 것처럼 예. 이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소위 국가 R&D 기금을 투자를 하고 그거를 낮추는 데 돈을 들였어야 되거든요. 방사능에 오염된 보관된 물들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그냥 시간 지나고 그냥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니 돈 좋아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덕분에 돈 많이 벌었으면 그 돈으로 이런 연구 제대로 하면 오히려 재앙을 딛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앙을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재앙을 자기네 나라의 재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 전 세계를 향해서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인근 바다에 이 바다 토양에 세슘의 그 상태가 사고 나기 전보다 460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성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불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예. 골수암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미 지금 쏟아붓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양 흙이 세슘이 460배나 나왔다라고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물까지 붓는다? 그러면 완전 이제 죽은 바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린피스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연구 없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해양 투기 방지하는 국제 협약도 있고 하니까 가입국들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를 의제로 채택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본이 정말 국제적 책임이 있다면 이 오염수 수위가 어떻게 매번 늘어나고 있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전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것은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히 얘기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그리고 감시를 해야 할 문제인데 그린피스, 국제적인 NGO, 명망 있는 NGO에서 이 아베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의 방류는 문제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방금 김 장관 얘기를 잘했지만 환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흐른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일부는 중국, 일부는 러시아까지 갈 것입니다. 또 동진아해 같은 데 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 올림픽은 우리가 한일 관계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이 미리 기자들하고 환경단체, 영화 제작자들이 같이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네. 일본의 도쿄 올림픽의 제목을 부제를 어떻게 붙이냐면 치유의 올림픽이라고 했어요. 치유의 올림픽. 그리고 송화봉송의 시작을 후쿠시마에서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소프트볼과 야구가 실제 원전 재앙이 있었던 불과 55마일, 즉 80km 이내에서 실제적으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안전성 논란 지금 심각하게 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한일 감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식재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봤더니 실제 0.25 정도가 기준치인데 15배 이상의 실제로 말하자면 초과 방사능의 문제가 나왔고 정말 이렇게 가깝군요. 예. 야구장도. 또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 마수다 시의원은 유일하게 아직도 그 지역은 대피해야 되고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송화봉송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도 더군다나 전 세계 국민들, 세계인들을 속이면서 치우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위원회가 각 국가별 NOC, 즉 국가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람들과 만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최소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알릴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이런 방사능 문제나 환경 문제, 먹거리 문제 치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말하자면 한일 관계의 어떤 1대1 대응보다는 유효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아베 내각 도덕성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한체육회도 이 방사능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이 형성되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필요할 수 없다 그러면 NOC와 조직위와 개별 명단들이 있을 때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김병민 박사님, 사실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 선수단들도 이제 뭐 후쿠시마와 가까운 경기장에서 야구도 할 것이고 배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올림픽 경기에 이제 출전하게 될 텐데 이렇게나 위험하다 할 수 있다면 이거 차분히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충분하게 제기가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리우 올림픽에서 지카 바이러스 문제가 한때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소두증에 걸리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고, 당시에도 세계적인 선수 중에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한 남성 골프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아직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도쿄 올림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상의 문제들을 한번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결국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내각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특히 그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아베 내각이 가장 치명적으로 뼈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방사능 오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두에 우리 아베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지만 일본인들 전체를 우리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권 내에서도 지나친 반의를 자제하자라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누가 사는지 내가 감시하겠다. 유니클로 옷을 누가 입고 갔는지 내가 감시하겠다. 이른바 유니클로 단속반을 자처한 일부의 분들이 이 같은 활동을 벌인 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니클로 포항점이다 라고 하면서 순찰중 이상무 나는 유니클로 단속반. 누가 유니클로 사는지, 김병민 박사가 유니클로 티를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송도 현대 아울렛 유니클로 이상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진주 롯데몰 유니클로 상황 3명이 계산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어쨌든 유니클로는 쾌적하다. 이런 유니클로 단속반들의 운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아베 정부지 일본인들 그리고 이 유니클로 옷을 사 입는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오늘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단속반 불매 강요의 여론 싸늘. 저들에게 누가 저런 완장을 줬냐, 직책을 줬냐, 스스로 만들어 찬 완장인가 너무 나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활동을 감시하다니 협박이자 불법 촬영, 이거 처벌해야 한다. 정작 저 사진들도 다 일본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냐. 그러네요. 캐논, 니콘. 불매엔 찬성이지만 누구 마음대로 단속반을 하느냐. 그들의 얼굴과 정체가 정작 더 궁금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준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으로 이건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개인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 경계에 들어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 데서 찍은 사진이지만 문 앞에서 서서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지속적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니클로 운영하는 사람이 형사 고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의 선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다들 이게 일본에 대해서 이 불매 운동을 하는데 당신은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살려고 하느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올렸고 사람이 특정되는 상황 속에서 그 찍힌 사람이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사진을 올린 사람이 사실상 사이버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선을 지키는 강요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이 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허나 소장님. 예, 지금 우리 돌지구 쇼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를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사실 사회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 예, 그러니까 다수가 하게 되면은 그걸 왠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스타프 르봉의 군중 심리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아니면 위에 어른들이 불매운동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또 다른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정보도 알게 되셨고 또한 이게 혹시 내가 대중심리에 이끌려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수가 반드시를 이길 수는 없다. 가끔은 다수가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여행협회가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관광협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민간 교류를 좀 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를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한국 관광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교류에 있어서 서로 상호에서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가서 한번 들러주시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안 가시고 이러니까 관광.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 아베가 되어야지 노 재팬이 되어선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딸인 정유라에게 옥중 편지를 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라야 30억 챙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30억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일까요? 그 편지 내용 함께 보시죠. 최순실의 옥중 편지, 유라에게. 두 분이 뭐 한때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편지 보니까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구나.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단다. 추징금 70억을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멋대고 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남는다. 그래서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정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갖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그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달린 건물이 있는데 그거 싸.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어떤지 알아서 해.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고 직책도 있어야 하고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해. 너는 진짜 다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마 늘 네 걱정이다. 잘 지내고. 엄마가. 허나 수장님. 네. 이게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긴 하는데 상당히 지금 금액이 구체적이에요. 추징금 70억 네. 공탁해놓고 세금 떼면 50억 남으니까 그중에 30억은 네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우선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 마음을 네. 읽으셨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현금도 챙겨주고 싶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모든 걸 다 챙겨주고 지금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최순실 씨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돈을 되게 합리적으로 되게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을 합당한 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모의 교육이 딸의 미래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저희 딸은 부모에게 빚은 넘겨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빚은 주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빚만 주지 마, 엄마. 현금 30억은 잘 챙겨라. 현금 3억, 3천억. 3천억이란다. 3천만 원. 3천만 또 원. 300만 원 챙겨주기도 힘든 현실에 저희들은 현금 그 100만 원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30억을 진짜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니요. 이걸 유전 무죄라고 해야 될지 무전 유죄라고 해야 할지 없는 사람들 속을 정말 많이 긁어놓는 그런 편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저기 지시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청담동 그 A 누구가 살던데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가면 말입니다. 살림집 딸린 건물이 있는데 싸게 30억이면 사. 야,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거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라는 이 편지 내용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분개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당시에 최순실 씨가 나는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강압수사 아닙니다. 여전히 강압수사 아닙니다. 작전 정지하고 공소유지 말씀하고 아들이 당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다. 근데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다. 어린손자까지 의리하는 거는. 억울하다는 최순실 씨.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 편지가 딸 정유라에게 전달되고 정말로 얼마 후 정유라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1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최순실 씨의 2심 내용 보시죠.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추징금 72억 원.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지 내용에서 추징금 쪽으로 공탁 얼마 해놓고 남으면 한 3, 40 남는다. 그중에 25억에서 30은 네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라는 부분과 일치되는 거죠. 그 편지가 지난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쓴 편지거든요. 정유라에게 옥중 편지. 방금 보신 것처럼 30억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리고 올해 1월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미승 빌딩이 126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까 그 편지 내용 중에 건물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신사동 미승 빌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26억 원에 팔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2월 최순실 씨가 법원에 78억 원을 공탁금으로 냅니다. 이 역시 편지 내용과 일치하죠. 70억 정도 법원에 공탁금 내면 한 3, 40억 남을 거야.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정유라가 남양주의 고급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배인 박사님, 네. 이거 다 편지 내용 그대로예요. 네, 남양주에 9억 2천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 앞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추징금은 공탁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벌금 200억이 있습니다. 벌금 200억. 그러니까 지금 저 빌딩 팔아갖고서는 추징금 일단 공탁시키고 남은 돈 갖고 정유라한테 주고 정유라는 그 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세간이 좀 조용해지면은 강남에 30억짜리 빌딩을 살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해야 되는 건 3, 40억 정도를 잘 숨겨서 현금으로 샀도록 정유라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금에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00억 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벌금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황제 노역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벌금 안 내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징역 20년 2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벌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노역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돈은 따로 빼갖고 유라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편지 내용 중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바라보는 것은 본인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났는데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라고 하는 저 단어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 지나면 이제 다 잊혀져. 다 조용해질 거니까 그때 가면은 돈 잘 마련해 놓고 있다가 한 30억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빌딩 사갖고선 잘 지내면 돼라고 하는 심정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예. 없거든요. 정유라 씨가 애가 아닙니다. 정유라 씨한테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 엄마고 지금 보면은 아줌마비도 내가 다 대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는 얘기하는 예. 부분들이 이런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던 비뚤어진 모정이 정유라 씨를 이 부정 입학부터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최순실 씨가 하고 있던 행동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상화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저런 편지와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일말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일단 상당히 괘씸합니다. 금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밝혀봐야 될 것 같고 부적절한 돈으로 벌금이 200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상당수 현금 자산을 딸에게 몰래 빼돌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 장관님.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불법 재산 환수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서도 감옥에 앉아서 저렇게 재산 어떻게 관리할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의 반성도 없고 최소한의 염치나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다. 왜냐하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대통령의 그런 인간적인 정을 이용을 해서 정말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못된 짓,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경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 이외에 벌금도 제대로 받아야 할 뿐더러 황제노역 관련돼서도 정말 예외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지 이 사건의 최종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용 변호사님 물론 이 편지 내용이 드러나서 편지 내용대로 정유라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건 아니냐라는 추정이 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남양주에 10억 원 고급 아파트를 산 그 자금이 최순실이 편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0억 원 공탁금 내고 남은 50억 중에 내가 현금 30억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청담에 있는 거 뭐 사고 해라. 그 돈이 이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원래 남은 돈 한 2, 30억을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네. 일단 너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네가 가지고 있어라. 결국 이것은 이게 증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토평 쪽에 있는 한 10억 원 되는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샀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또한 최순실 씨 명의로 샀다고 하면은 그 돈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고 이 돈을 실질적으로 그 정유라 씨가 샀다고 하면은 증여세 추징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탈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단순한 옥중 편지의 유출 문제뿐만 아니고 추후에 추가적인 탈세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또 비화될 가능성은 또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내부에서 이제 편지가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우편에 써서 그 교정 당국에 내면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가족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접견하는 변호사한테 그 내용을 주고 원칙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준다라는 것을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서 교도관이 이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건 줘도 되네 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변호사가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그 형사소송법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물품과 서신을 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교도관 몰래 담배를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변호사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어요? 실형 살았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몰래 넣어주는 케이스가 문제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주는 편지를 몰래 가지고 간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외부로 보낼 때는 교도관이 정한 절차를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위반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 변호인에 대한 어떤 그 변협 차원에서의 징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유라가 산 이 아파트
나중에 최순실 씨가 나 돈 없다, 벌금 200억은 못 낸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알고 봤더니 그 돈의 일부가 편지 내용처럼 정유라의 아파트 자금으로 갔다면 그 아파트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미 그 미승 빌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징 보전을 해놨습니다. 한 78억 정도에 대해서 이미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가압류를 해놓은 거죠. 실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것을 125억 정도의 2억 정도의 매각을 하면서 매수하는 사람이 이 추징 보존된 거는 내가 떠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부에서 이것을 추징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추징할 때는 이 매수한 사람이 그것을 사실상 대납해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 아마 매매에 따르는 양도세 내고 남는 한 30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중에 일부를 지금 아파트를 샀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벌금 안 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이른바 노역장 유치를 통해서 1일 이상 최대 3년까지 한마디로 몸으로 떼오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떤 정당한 어떤 증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딸에게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더욱더 좀 악화될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가 2017년 5월에 마치 이 최순실 엄마의 편지 내용처럼 모르쇠를 했었던 발언이 모든 국민들을 당황케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돌이켜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2017년 5월 이게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다 연기였다면 정말 이제 소름 끼치는 순간인데 저 발언 이후에 최순실의 옥중 편지가 보내졌고 30억 원을 더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무조건 모르는 척해. 알아도 모르는 척해. 하고 최순실 씨가 편지에 구체적으로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초기부터 최순실은 정유라에게 너는 모르는 척해. 엄마를 배신한 척해. 라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대 부정 입학할 때부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건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모르는 척. 넌 모르는 척해. 그리고 실제로 그날 나왔을 때도 비행기 타고 나왔을 때도 이미 그런 자기 입으로 퍼즐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모른 척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자기 엄마가 살아왔던 방식 또 여러 가지 독일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을 완전히 모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개입되면 나는 골치 아프니까. 또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중에도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 말고 해외에 최순실 씨가 은닉한 재산도 꽤 될 거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300조의 일부가 최순실 일가에게 갔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스위스 계좌, 또 버진 아일랜드 계좌,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스위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왜 스위스가 그렇게 최근에 비트코인에 더 많은 열을 올리냐. 스위스가 원래 검은 돈이 많이 왔대요. 그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맡겨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의가 다 최순실로 돼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명의인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걸로 지켜줄 리도 만무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치원 했던 사람이고 82년부터 거대한 플랜을 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3천억이라고 하는 미니멈의 재산부터 300조라는 재산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조는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은닉해낼 재산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 안민석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찾아낸 의미 있는 것이 페이퍼 컴퍼니를 400에서 500개 정도를 확인을 했죠. 박정희 통치자금은 78년 미 의회 프레이드 보고서에 나타난 당시 규모로 8조 5천억 규모, 지금 돈을 치면 약 300조. 어마어마한 규모죠. 과연 이제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 돈들의 일부가 지금 이제 최순실 일가들에게 나눠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최순실 씨가 과연 해외에 은닉해놓은 재산이 얼마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법무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얼마 전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자들이 조국 교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교수를 하든 정치인을 하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제자들을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울대 법대 제자들을 향해서 구구 집단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을 비난한 겁니다. 살펴보시죠. 조국 전 수석이 급기야 본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비판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을 향해서 극우 사상을 가진 태극기 부대와 같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의 김운구 씨입니다. 극우라는 표현은 나치나 파시즘처럼 국가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국가사회주의와는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조국 교수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기에 조국 전 수석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 비판 내용도 함께 보시죠.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2년 2개월 비우셨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 더 비우실 거고 평소 폴립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다 피해로 돌아온다. 제발 하나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 해당 글에 이런 댓글들도 학생들이 달았어요. 내로남불을 잘 실천하고 계시네. 이거 다 서울대 학생들만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좀 줘라. 필수 과목 교수 자리 비워 다른 교수들만 고생하고 있다. 적어도 한 직위 하다가 또 옮길 것 아니냐. 다른 직위를 할 거면 법무장관 얘기하죠. 교수직 결단을 내려라. 제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극우 태극기다라고 조국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창문장에 쓰시고 나서 바로 극우 태극기 부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제자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네. 내 학생이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그러면서 굳이 대학 교수로 돌아가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런 식으로 대할 거면. 근데 일단 좀 조국 지금 현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현 정권에서 조금 문제가 되셨던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넌 극우, 넌 태극기, 넌 적폐, 넌 귀족.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기 설명이나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세우는 순간 편이 갈립니다. 우리 편, 남의 편. 남의 편 정도가 아니라 죽일 편. 너희들은 태극기 부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정권에 몸을 담으신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는 내 편, 네 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냥 단순 프레임 씌우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걸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제자를 제자로 보지 않는 거. 왜냐하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문제가 됐던 대학생의 간판을 걸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불법 단체로서 대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환영맞이 무슨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대진년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학생들을 대할 때는 학생과 그런 교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사람에 대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분은 교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수님은 수업을 열심히 할 건지 정치를 할 건지 선택해 주세요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라든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게 이런 게 아니라 또 구구네, 너 태극기네 그런 식으로 완전 프레임을 딱 뒤집어 씌움으로써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조국 수석이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에게 너는 친일파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교수로서 거기 왜 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만약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면 학교에 직접 가서 복직도 하시고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교수님들은 방학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왜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교수님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다음 학기 학업 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직은 신청을 하시고 학업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수로 가도 다음 학기 수업할 생각은 없어라는 걸 천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도 관심이 없고 제자를 제자로도 보지 않으면서 굳이 서울대 교수 타이틀을 그렇게 목매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아니 일단은 김병 박사님 조국 수석의 주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장관 내정자 신분과도 같죠?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냐. 후배 대력에도 기회를 줘라. 네. 교수면 교수답게 강의를 좀 열어달라라는 비판에 대해서 너희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구구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처음에 앞서 얘기했던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말과 전혀 배치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논리나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실은 그 단체에서 일부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뭐 일부의 얘기들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을 해야 되는 주장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다수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20% 정도 되는 여론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니 이 학생들의 댓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무관한 얘기고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러한 단체의 얘기들과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일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급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아이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냥 무작위로 올리는 글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글은 그런 건데 조국 수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대상으로 반대하는 대자보가 학교에 붙고 있는데 그 대자보를 붙였던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 뭉뚱그려서?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SNS 등을 통해서 올렸던 글을 보게 되건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고지순한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이 이분법적 논리들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 학생들은 충분하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국 수석의 이와 같은 행보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많은 이 참모진들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그래요. 대통령께서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선물했는데 조국 수석 나가고 나서 선물했는지 조국 수석에게도 꼭 이 책을 같이 권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한때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책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르게 90년생이 사회초년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올바르게 펴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20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로 보여졌거든요. 저 책의 일부의 내용을 보니까 90년생은 참견이 아닌 참여를 원하는 세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 수석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은 지고지순한 정의가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참견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 반하게 되는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것을 구구라고 지칭하거나 태극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원했던 것은 참견이 아니라 아마 참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수석님 대통령이 선물해 주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책은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아마도 김영주 의원님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니까 청문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워낙 대통령의 또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 복직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제 본인은 또 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무엇이 정치고 무엇이 관직이고 그걸 또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만 정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수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움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또 다른 교수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부 말하자면 대자보 속에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조국 교수를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또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망신주기식으로 몰고 갔다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네. 억울한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학생들이 또 우리는 조국이 법적인 그 학교의 법규에 따라서 처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법학생들이다 보니까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내일 마침 또 개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주제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됐을지 저와 함께 사건 불러 이동하시죠. 주제수첩 Y입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의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주제수첩 사건입니다. 끔찍한 강력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웃 주민 2명을 연쇄 살해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거제에서 벌어진 끔찍한 강력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비극적인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어촌마을의 비극, 이웃 주민 2명 살해. 그제 오후 5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가 150m 거리에 사는 이웃 B씨 57세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이어서 B씨 집에서 2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이웃 C씨 74세 여성마저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이 A씨는요, 범행 10분 후 경찰에 전화를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하겠다. 경찰은 1시간 뒤 7km 떨어진 주차장 내 차 안에 있었던 이 연쇄살인범 A씨를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남성은 이웃 주민 2명을 끔찍히 살해했을까? 거제 시내에 살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바닷가 인근 해당 마을로 이사를 위해서 집을 짓던 과정에서 공사 차량 소음 문제로 이웃 C씨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집 다 짓고 무사히 이사가 왔는데 2018년 친하게 지내던 이웃 B씨와도 갈등을 빚었어요. 폭력사건 휘말린 A씨는요, 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웃 주민 2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유유히 살해 현장을 빠져나오는 이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웃을 죽이고 이웃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이 A씨. 뭔가 발걸음이 비틀비틀. 후회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의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회의 기색이 하나도 없는 발걸음이었을까요? 이 남성 정말 태연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이웃을 죽이고 유유히 범죄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술 퍼먹으면은 행사를 해. 그래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났다. 자, 곽대경 교수님,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에요.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서 연쇄살인 사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들은
처음에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마을을 와가지고 이제 새 집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먼지도 많이 이제 생기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주민들하고 좀 갈등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피해를 본 이 B 씨와는 사실 선후배 사이로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작년에 이제 2018년에 이제 7월달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상당히 이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갖다 빚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 이 선배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폭력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선배하고 좀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말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충돌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살인을 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미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또다시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갖다 이제 지었으니까 자기와 평소에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던 이 C씨를 찾아가서 결국 이제 또 한 번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친하게 지냈던 선배 B 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화해를 하려고 갔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살해하고 나서 보니 평소 원한이 있었던 C 씨도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최 변호사님, 2명을 죽인 후 자수를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하겠다. 이웃 2명을 살해해놓고 너무 태연한 반응을 보인 것도 깜짝 놀랐고 발견된 장소가 7km 떨어진 부두 주차장 안에서 체포된 게 의아한데 혹시 도주하려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체포될 당시 아들과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봤을 때는 물론 범행 현장으로부터 한 7km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도주하려고 했던 의사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도주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하는 행위 자체는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양형이 문제인데 결국 우발적 범행인가 계획적 범행인가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동기도 중요하고요. 아까 CCTV를 봤을 때 굉장히 비틀비틀하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최초에서부터 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특별한 고의를 가지고 현장에 갔느냐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냐가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살해 목적을 가지고 술을 마신 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갔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현장 속에서 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흉기를 주었는지 이런 경위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데 말씀드렸듯이 수사 결과 정말 술 마신 이후에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으로서 원한 관계에 의해서 대략 한 20년 전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뭐 그 평소 때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이른바 비난 동기 살인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을 훌쩍 넘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은 이와 같은 동기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그 초점을 가지고 수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의 목숨을 2명이나 앗아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벌을 하는 것이 아마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선생님들 연수 과정에서 한 전문 특강 강사가 초빙되었는데 스킨십의 요령을 특강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채를 보면 다 안다.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보시죠. 공주대학교 선생님 연수에서 음담패설 특강 파문. 그제 오전 공주대 교육연수원 세종시 교육청 주관이었어요. 전국의 중등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특강에 홍채 전문 이모 강사가 초빙됐어요. 이분은 홍채로 암과 뇌졸중 등 질병 진단이 가능한 방법을 강의하시는 분으로 나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후에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은 홍채로 생식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남 교사는 여학생과 스킨십하고 싶을 때 꼭 눈을 까 뒤집어 홍채 상태를 확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남성은 홍채에 노란 줄이 있으면 간염 보균자이니 뺨을 후려쳐라 라는 이상한 얘기를 이분이 이상하네요. 그러자 이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반발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의 생식기 관리를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을 철저히, 스킨십하기 전에 홍채 확인하라는 말뿐이었다. 황당하죠. 성희롱 발언 교수를 특별 강사로 섭외한 연수원을 규탄한다. 국민청원 재발방지 대책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홍채 전문가 이모 강사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에 응답 배설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 맞죠? 재미가 없는데 목에 응답 배설 말고 다니지 말아야 돼. 응답 배설을 들으면 건강지키는 사람들 참. 자,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교원들이 만류를 했는데도 기어코 홍채가 여성 생식기 건강과 남교사가 여학생과 스킨십을 할 때는 홍채를 확인해라 라는 이 음담 패설을 강행을 한 겁니다.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의 반응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어요. 들어보시죠.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상급자가 폭고를 요청을 하면은 홍채에 뭐가 있으면 질병이 있는 거니까 뺨을 때리나. 성병을 홍채를 보고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이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을 때 그 눈을 까 뒤집어 봐라. 곽 교수님, 이분 뭡니까? 그 홍채 전문 강사는 맞습니까? 이 사람이 홍채를 전문으로 연구를 한 강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이 이제 1급 정교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물론 일반 교양 정도로 건강 질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상식 이런 거 정도 알려주는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 연수의 목적과 그렇게 이제 부합되지 않는 거죠. 예. 원래 이 목적은 교원들의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갖다가 신장하는 것,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교양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연수인데 사실 홍채에 관련된 건강 그런 정도 가볍게 다루는 건 몰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혀 이제 연수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강의 내용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음담 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내용을 강의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내용의 강의를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남교사가 여학생과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홍채를 까 뒤집어라. 남교사가 여학생과 스킨십을 왜 합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강사인 것 같은데 최준현 변호사님, 교육연수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주대 측이 해당 강사가 노벨상 후보에 오른 눈 권위자로 알고 섭외했다. 근데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우리나라 어떤 이와 같은 그 자연치유 이런 부분 중에 노벨의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도 변호사 연수를 합니다만 보통 전문 강좌에 대한 연수, 그리고 또 윤리 연수,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상식이나 시사, 교양에 관한 연수 이렇게 되는데 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건강 관리는 좋습니다만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과연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 나름대로 어떤 피드백이 그 강사 후기가 좋으면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도 또 홍채에 뒤집어라 이런 얘기.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공주대에 있는 그 교사 강사뿐만 아니고 다른 교사에 대한 어떤 교사 연수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참 황당한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핫플 주인공은요, 좋은 누리양을 발견한 우리 군견 달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스페인 계단인데 그 앉아 계신 분이 좀 많이 낯익으신 분이네요. 그 세 번째는 페루에서 벌어진 커플에게 생긴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에서 한 흑인을 연행하고 있는 미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씩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산속에서 실종됐던 좋은 누리양을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 영웅견 달관이 드디어 이번 공로에 대한 특별 포상을 받았다는데 앞서 달관이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긴 했지만 규정 미비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소식과 함께 포상휴가, 소고기 특식, 1계급 특진 등의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청도 많았었죠. 수색 훈련을 하루도 쉴 수 없는 군견에게 포상휴가는 어렵고 계급이 없어서 1계급 특징도 불가능. 게다가 군견 특성상 특식을 먹을 수도 없으니 그 대신 충북지방경찰청이 내린 특별 포상은 바로바로 달관이가 평소 아주 좋아하는 간식인 개껌. 개껌. 야, 겨우 개껌이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무려 15만 원 상당의 스페셜 개껌.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나요? 또한 개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 중 하나인 육포까지 보너스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한때는 탈영견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수색견으로 성장한 달관이 푸짐한 간식 먹고 앞으로도 힘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허은하 소장님. 네. 개껌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15만 원어치 개껌은 좀 너무 규모가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그 개껌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희 마음은 휴가도 좀 주고 더 많은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들만의 특별식이 있어요. 아마도 달관이는 그 개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고기 같은 것도 좋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걸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달관이에게 줄 수 있는 맞춤형 선물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군이 너무 좀 뭐랄까요. 이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니에요. 개껌이라뇨. 아니, 그래서 제가, 규정이 미비하다던데 분명히 예전에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68년도에 왜 김신조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김신조 사건. 청와대 예. 뒤에까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의 퇴로를 찾아내가지고 훈장을 받은 군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견이요? 네. 오. 그리고 90년에는 제사 땅굴 탐지하다가 땅굴 안에 목함 지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발견도 군견이 했고 군견이 자기가 터트려서 희생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소위로 진급하고 동상까지 세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는지 봤더니 이제 군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민간인 수색 업무다 보니 그런 데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훈장받은 군견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봐서 충분히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더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명예인 거고 달관이 입장에서 뭘 바랄까. 달관이 입장에서 네. 거의 달관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왜냐하면 보통 군견들의 퇴역하는 나이가 7살에서 8살로 나오더라고요. 달관이 나이가 지금 7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군견뿐만 아니라 왜 마약 탐지견, 그다음에 왜 장애인 안내견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은 안락사는 안 됩니다만 과거에는 안락사 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실험견으로도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특수 개들은 뭐가 다를까 해서 해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양도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관이 입장에서 그리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퇴역 군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자면 달관 입장에서는 이제 1년 내내 은퇴할 것 같은데 좋은 누리양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누리양의 가족들과 함께 달관이가 보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상당히 굿 아이디어. 네.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평생 개껌 증정권 이런 것까지. 평생 개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로 인해서 박상진 원사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거든요. 예. 표창을 받으면 승진에 이롭고 또 말하자면 연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좋은 누리양을 발견한 이 달관이의 경우에도
조금 더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은퇴 생활을. 껌 몇 개 가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껌값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난번에 한 화면에 봤더니 한 7살 정도 된 경우 은퇴 직전의 개들은 굉장히 지쳐있고 많이 다쳐있더라고요. 많이 다치고 지치고. 훈련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 잘 돌봐줄 수 있는 의료체계 그리고 휴식체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달관이도 7년간 군견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치고 병들고 아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우리 김희정 장관, 김용주 의원 또 아이디어도 주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희망 어린 소식을 안겨다 준 달관이잖아요. 달관이에게 좋은 포상이 더 지급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플 소식도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로마의 휴일 명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참 제가 좋아했던 오드리 헵번, 오드리 될 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를 맛있게 먹던 바로 저것.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로마의 명소 스페인 계단. 그런데 앞으로 이곳에 앉기만 해도 벌금을 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로마 경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스페인 계단에 앉거나 눕는 것을 비롯해 아이스크림 등을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건데요. 상의를 벗어 상반신을 드러내거나 여행 가방을 끄는 것도 앞으로 벌금이에요. 이를 어길 시 최소 160유로에서 400유로, 우리 돈으로 21만 원에서 54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스페인 계단은 사실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투어 중 잠시 쉬어가는 곳이자 또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관광객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과도한 통제다, 계단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弁박사님, 이거 이제 다 벌금이라는 거예요? 아, 엄청 부럽네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저렇게 좀 앉아서 사진 찍었던 사람들은 허용이 되는 거죠. 이제 다 못 앉아. 이제부터 이제 못 다 못 앉으니까 앉아. 굉장히 귀한 사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저 돌계단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사진 찍는 게 이게 문화유산 보호랑 좀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과한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 노트르담 이 성당이 화재가 돼서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재가 한번 소실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관광객들과 함께 풀어줘야 되는 곳들을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한 조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최근 유벤투스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감정이 조금 좋지 않은데 저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들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작년 딱 요맘때 저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수백만 원 벌금을 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로마에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만큼 나름대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이른바 자연 안식년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단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해서 쉬게 하고, 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면적으로 저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영화 로마의 휴일 조금 전에 틀어주셔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막 향수가 돋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이 저 앞에서 그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때 저 장면이 뭐 모든 남성, 여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저 장면. 아직까지도 아름다움의 상징하면 오드리 헵번을 얘기하거든요. 오드리 헵번. 그 오드리 헵번의 헵번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헵번 스타일? 그럼요. 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하는데 그 헵번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헵번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드리 헵번 될 뻔? 오드리 될 뻔. 오드리 될 뻔. 네. 그런 거 한번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헵번 하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을 그냥 커피잔만 드는 게 아니라 잔과 이렇게 받친 잔? 뭐 같이 드는 거.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짓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사람, 또 그녀처럼 헵번 될 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서 좀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예.
스페인 계단이 지금처럼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페인 계단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 자체가 저 문화유산과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다가 서로 지친 사람들이 저곳에 앉음으로써 여행에 대한 감상을 정리를 하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리고 각각 여행 왔지만 저곳에서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게 바로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문화유산을 해치게 된다면 저게 왜 바퀴 달린 그 가방 드르륵 끌고 간다라든지.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네, 되죠. 저기서 예. 막 이렇게 뭐 위통 벗고 누워 잔다라든지 이런 거를 금지하는 건 괜찮지만 저 문화유산 자체를 즐기는 거를 막는 거는 문화유산의 가치 절반 이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연유산은 휴식년, 안식년 제도가 있듯이 문화유산에도 일부 휴식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면 호응도 받고 또 보존해야 되는 느낌도 같이 받고 그러지 않을까 한번 이탈리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핫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페루의 한 다리 난간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놔두던 30대 커플에게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격정적인 키스를 하다가 이 커플이 난간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에 벌어진 이 사고는 주변 CCTV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난간에 걸터앉은 여성이 두 다리로 남성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균형을 잃고 두 사람이 함께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15m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진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마추픽추를 방문하러 온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관광 가이드로 가이드 일을 하고자 2주 해온 산악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타까운 이 사고로 인해 두 사람은 죽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말을 탄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은 채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 흑인 남성이 체포됐는데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흑인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그 수갑에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간 것. 카우보이 모자와 말탄 백인 그리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흑인의 모습이 마치 200년 전 흑인 노예를 끌고 가는 광경을 연상시키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본 시민들 역시 흑인 노예를 끌고 가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This is 2019, not 1719. And so we have to send the message that we won't stand for this in America.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에서 게다가 2019년에 미국에서 불거진 또 한 번의 인종차별 논란. 해당 경찰서 서장은 경찰관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필요한 당혹감을 느끼게 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고 당시 연행됐던 흑인 남성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거센 비판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묘하게 시기가 겹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의 이른바 인종차별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던 터에 말을 탄 카우보이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끌고 간다? 시기가 이게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텍사스가 또 더 거친 곳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어린 시절의 뿌리라고 하는 영화의 쿤타 킨트를 연상하게 되는 아예 노예로 배 속에서 무리하게 와가지고 팔려서 했던 일대가 그대로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킹의 93년 연설 속에서 나왔다시피 흑인과 백인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알바마 주를 연상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칸막이 속에 남아있다. 과거에 버스에 보면 백인 칸, 흑인 칸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장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떤 분이 한 말씀처럼 과거를 다시 불러내는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과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서의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더 각세워지고 자기들만 최고고 다른 거는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예, 핫플 소식 4가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앞서 취재 수첩 Y에서 홍채 전문 특강 강사와 관련해서 한국 노벨 의학회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미국 폭스뉴스 등이 이 영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 지금 가운데 파란색 수영복을 입은 소년의 걸음걸이가 조금은 낯설죠. 그리고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한 여자친구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뒤에서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을 거들어주기 위해 뒤에서 달려오는 이런 모습도 촬영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맥케이라는 파란색 수영복을 입은 소년이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걷는 게 불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에 놀러간 전날도 걷기 힘겨워했는데 다른 아이들 모두가 저 워터 슬라이드를 타려고 달려왔는데 이 맥케이와 같은 구부, 이 친구들 2명이 나는 좀 못하지만 조금 늦지만 뇌성마비 있는 이 친구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옆에서 같이 속도를 맞춰서 걷고 있는 사연이 소개가 된 겁니다. 결국 뇌성마비가 있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저 아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 장애의 편견을 갖지 않고 같이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했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흑인이란 이유로, 백인이란 이유로, 어느 지방 사람이란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보고 색안경 끼고 보는 것들은 다 우리 어른들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정말로 그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고 우리 어른들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